민주주의 국가는 문제를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요사이 돌아가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은 뭐냐? 동남아시아를 돌고 오더니 맨 처음 한 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그 다음에 장자연 무슨 자살 사건, 또 뭐 버닝썬 사건, 이것을 철저하게 재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이거 법률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말라 지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요사이 마약 사범이 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무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이라는 사람이 투신 자살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왜 투신 자살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사찰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불법 일탈행위다. 있을 수 없다. 시대착오적이다. 불법이다. 일탈행위다. 사중 강조를 해놓으니까 수사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게 아니고 세월호 사건 수습에 군 부대가 출동을 하니까 자연히 기무사 요원들이 따라가가지고 민간인들 동향 정보 수집을 한 겁니다. 정보 수집. 다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사찰이라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직도 수사도 시작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재판까지 다 해놓으니까 그 밑에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무사 사령관 반듯한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를 보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가 있느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죠. 그게. 즉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무리한 수사 지시와 이재수 전 사령관의 투신 자살은 연결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지시를 하면 무리가 생기는데 이번에 벌써 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2006, 7, 8년 무렵에 어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하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2013년 황교안 법무장관 밑에서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옷 벗고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옮겼는데 검찰이 뭐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이 걸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건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2번 무혐의를 받은 겁니다. 무혐의 받은 이유는 거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차관은 맞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그래서 끝난 사건이고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거기 강간 무슨 이런 게 적용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좌파 언론들이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속 키우니까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뭘 재수사를 합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재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지, 그 사건이 참 궁금하니까 진상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수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이건 하나님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라고 해놓으니까 기껏 해가지고 지금 내어놓은 게, 이번에 법무부에서 수사 권고를 한 걸 보면 재밌습니다. 없어요. 그걸 재수사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그 업자와 뇌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뇌물 수사를 하려는 겁니다. 뇌물 수사.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게 뇌물이니까 뇌물죄를 가지고 수사한다? 완전히 이게 별건 수사, 이런 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제일 하는 행동 중에 비겁한 게 별건 수사죠. A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온다 하면은 다른 걸 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어넣는 걸 별건 수사라고 그래요. 별건 수사는 그 자체로서 불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 지시를 하니까 벌써 별건 수사라는 또 다른 불법 행위가 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 김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좀 외국에 가서 좀 쉬고 오겠다고 지난 주말에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나가면 보통 출국 금지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 출국 금지 당해본 사람 있습니까? 출국 금지는 어떤 경우에 당하느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이면은 자동적으로 출국 금지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출국 금지를 시키면은 법무부가 시키는데 반드시 출국 금지 당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낭패를 안 하지. 그런데 보통 통보를 안 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출국 금지 당한 사람한테는 당신이 출국 금지 당했으니까 외국에 갈 때는 우리 허가를 받고 나가라 해가지고 친절하게 알려줘야죠. 그런데 출국 금지 해놓고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가족하고 이제 기분 좋게 해외 나간다고 공항에 카운터에 가가지고 이제 짐을 싣고 여권을 딱 내면은 그 항공사, 대한항공 여직원이 딱 체크를 해보고, 아, 이거 출국 금지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하고 헤어지든지 다 돌아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이 사람은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 금지가 안 당했어요. 그래서 출국 심사까지 다 끝내고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 사이에 법무부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편법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왜냐? 출국 금지는 누구한테 시켰느냐 하면은 형사 피의자,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만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전년 형사 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출국 금지. 이것도 불법입니다. 벌써 불법이 2개가 나왔어요. 불법은.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 박영선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할 때 3월 13일, 2013년 3월 14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인사를 왔을 때 CD를 꺼내 보이면서 김학의 차관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난데없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물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다시 기자들이 박영선 의원에게 찾아가서 황교안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니까, 아, 내가 뭐 CD를 꺼내 보여준 건 아니고 CD를 가지고 있어서 CD 내용을 이야기했다 해서 말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CD를 꺼내 보여준 거하고 그냥 CD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거짓말했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소설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 또 박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 일정표를 딱 내놓으면서 여기 보라고. 여기 보면은 2013년 오후에 황교안 법무장관과 만난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하고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황교안 씨는 법무장관이고 법사위원장이니까 여러 번 만났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한국 언론은 일단 대부분이 박영선 의원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요만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선동을 합니다. 선동. 그러니까 사실과 거짓말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사실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진실이 돼요. 한국 언론이 이런 못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느냐? 머리 좋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언론이고 하나는 법조계입니다. 머리 좋으면서 마음이 나쁘면 이게 골치 아프죠. 머리 좋으면서 마음까지 나쁘면은 이게 기술자가 되어버립니다. 기자는 선동 기술자가 되고 법률을 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만드는 기술자가 됩니다. 조선조가 왜 망했죠? 과거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사법시험 합격자와 언론고시 합격자 때문에 망할 겁니다. 기자, 판사, 검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은 말입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또 그걸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항상 커집니다. 거짓말은 항상 커져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거짓말 하다 보면은 왜 걸리는지 압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걸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3개쯤 거짓말을 했는데 4번째 거짓말이 요 앞에 3개하고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어제 자기의 일정표를 공개를 했는데 또 그걸 보고 이거 요새 또 추리소설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성일종인가 하는 국회의원이 선관위 자료를 또 찾아냈어요.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어제 3월 13일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의원이 선관위에 뭘 보고를 했느냐? 그날 점심때 황교안 씨하고 점심을 먹고 점심값을 43만 원을 썼다 해가지고 선관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황교안 씨는 난 점심 먹은 적 없다. 그럼 난 점심 먹은 적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점심 먹었으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하지. 자기 법사위원장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이야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점심은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찾아가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은 황교안 씨하고 점심 안 먹고 다른 사람하고 점심 먹어놓고 40만 원 썼다고 적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점점 박영선 의원이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언론이 선동 언론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진위가 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피곤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정신 똑똑하게 밑줄 치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현재로는 조선일보를 보는 게 그나마 안 속는 방법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선TV가 자 이런 문재인 정권이므로 지금 앞길이 막혔어요. 앞길이 막혔다는 것은 뭐냐?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려면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절대로 이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재에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또 우리나라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은 2016년에 폐쇄한 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폐쇄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동포가 5만 명이었습니다. 5만 명. 5만 명이고 또 5만 명의 생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월급을 주면은 본인한테는 거의 안 가요. 나머지 전부 다 노동당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 나오면 그래도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초코파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즐겁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노예노동입니다. 노예노동. 봉급이 한 $100 될 겁니다. $100 될 겁니다.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10 딱 됩니다. 90%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실험을 하니까 유엔이 제재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우리도 국제 제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폐쇄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왜 저렇게 됐느냐. 2008년 7월에 관광을 간 박왕자라는 아줌마를 바닷가에 좀 나갔다고 등 뒤에서 그냥 쏴 죽였잖아요. 아니 관광객을 쏴 죽이는데 왜 관광을 갑니까?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하자. 아니 하자면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조사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배상해라. 이 정도 요구도 안 해요. 이것도 요구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아주 희한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미래가 밝다. 왜 밝으냐?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하자고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하니까 미래가 밝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아니 조건이 있다니요. 아니 북한이 무슨 조건을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조건 없이 하자고 하니까 참 잘 됐다. 우리가 조건 붙일 게 많죠. 이게 꼭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읽어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양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장을 적는 수가 많아요. 아까 남쪽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남쪽 대통령이라는 연설문을 누가 써줬는지, 만약 대한민국 사람이 써줬다면 그 공무원은 처벌해야 되고, 혹시 북한에서 써줘가지고 이렇게 읽어달라고 한 거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모든 사람 의심할 권리가 있는데, 다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이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그 다음날 연설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미국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면 다른 제재가 무너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가 약점을 드러냈으니까 하나 희망이 생겼어요. 무슨 희망이냐? 두 가지인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를 빌미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한보를 해체하고 무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쪽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짓을 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허용하지 않겠구나 하는 안심 하나. 그 다음에 이걸로 해가지고 김정은의 말로가 조금 단축된 거 아니냐. 태영호 공사 이야기는 자유통일이 한 10년 앞당겨진 것 같다는 이야기. 즉 이런 식으로 제재를 계속 밀어붙여버리면은 김정은이가 무너지든지 김정은이가 핵을 정말로 폐기하겠다는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제재가 이런 식으로 10년 갈까? 10년 갈 때 과연 북한이 지금식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10년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것보다는 북한이 무너지거나 제재를 해제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이 대한민국의 호기 김정은의 위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을 견디고 나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앞으로 2년 더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가 바닥이 납니다. 김정은이는 한 50억 달러의 통치 자금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 50억 달러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에도 쓰지만은 주로 충성분자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양주도 사주고 벤츠도 사주고 해서 충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줄어든다. 1년에 한 20억 달러 내지 30억 달러씩 잔고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군대는 회사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주로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장군들이 먹고 살아요. 북한의 이 군대는 일종의 자급자족형 군대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수출이 돼야 됩니다. 수산물을 수출을 하고 석탄을 수출하고 철광석을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석탄, 철광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물론 보따리 장사시가 이 정도의 밀수는 중국이 눈을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쓰는 기름이 지금 허용된 게 북한의 원유는 연간 한 300만 배럴, 정유는 뭐 60만 배럴, 그건요, 한국의 하루분밖에 안 됩니다. 북한에 허용된 기름 수입량은 한국이 하루 쓰는 하루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쉽투쉽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2개 딱 붙여놓고 기름을 옮겨 싣는 이런 밀수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기름을 더 비싸게 줘야 됩니다. 그런 기름이 공짜가 아니에요. 밀수니까 이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돈이 있어요, 돈.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어둡고 하면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갑갑하게 산다. 우리 국민도 갑갑하고, 트럼프도 갑갑하고, 문재인도 갑갑하고, 김정은도 갑갑하지만은 제일 갑갑한 사람이 김정은일 것이다. 농담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제일 갑갑합니다. 김정은이 갑갑하면은 문재인도 갑갑하게 돼 있어요.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가 이기느냐?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무작정 버티냐? 싸우면서 버텨야 돼요. 싸우면서. 6.25 때 우리가 후퇴를 하면서 싸우면서 후퇴를 했죠. 6.25 때 싸우면서 후퇴를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유엔군이 부산 교두보에 상륙을 하고 낙동강에 방어선을 칠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벌었어요. 싸우면서 후퇴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김정은이 가만 놔둬도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 가만 놔둬도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버티면은 찬스가 옵니다. 찬스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식의 찬스가 옵니다. 이게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국제적인 사건이 한국의 국내 정세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 힘으로 됐습니까? 원자폭탄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겁니다. 국제 정세가 중요합니다. 세계 정세가 바꿉니다. 그러나 그 찬스가 왔을 때 딱 잡는 사람이 안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헌법, 진실, 그리고 입이죠. 입이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구난방, 한자로 중구난방 뭡니까? 많은 입을 막기가 힘들다.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하면은 막기가 어렵다. 그게 난방이죠. 중구난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구난방.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그러나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사실을 퍼뜨려야 돼요, 사실. 그리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래도 대한민국 70년의 주인공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세대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자부심에 맞는 점잖은 행동을 해야 되죠. 점잖은 행동, 모범적인 행동. 연세 드신 분들은 혼자서 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모여버리면은 조금 집단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옷도 잘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선배 세대가 저런 분들이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 기성세대의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버티자. 싸우면서 버티면은 찬스가 온다. 이게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